자, 짜증납니다. 선생님 말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짜증납니다. 자, 아무튼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랴오뚱반도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간섭하게 되고 결국에는 랴오뚱반도를 다시 반환했다. 자,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 이게 우리나라 한국사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자, 조선은 얘들아 청일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조선은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조선이 사실 정탐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정보력을 갖고 있었다면 아,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공격이 더 세구나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냥 청나라만 믿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아버지 나라가 힘이 세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 나라가 이기겠지. 우리 아버지 나라가 일본을 물리쳐 주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완전히 청나라 편을 들고 있었다고요. 근데 결국엔 누가 이겼다고? 일본이 이겼다는 거야. 이제 남은 건 뭐겠니?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피해 복수가 시작되겠지. 청나라한테 빌보차 했던 놈들 누구야? 나와! 이러면서. 맞나요? 이런 상황에 우리 조선은 특히 민비는 완전히 바싹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보다 더 힘이 센 나라처럼 보이는 나라가 등장했던 겁니다. 일본도 꼼짝 못하고 그냥 이 땅덩어리를 돌려주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민비는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우리나라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친러 내각을 결성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친러 내각을 결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사실 민비가 일본 애들 되게 싫어했잖아요. 급진개합파 애들 되게 싫어하고 사실 민비가 청나라한테 맨날 전화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피해가 될까봐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친러 내각을 결성한 거야. 그래서 러시아와 잘 아는 사람들로 관리들을 구성하고 러시아와 좀 더 친해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갑오개혁, 뒤로 많이 넘어가야 되네요. 2차 갑오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삼국 간섭으로 김홍집과 박영규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무너지고 친러 내각이 결성되면서 2차 갑오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이 일본에게까지 들립니다. 일본은 너무너무 화가 나죠. 왜 화가 납니까? 굉장히 열심히 청나라랑 싸워서 겨우겨우 이겼는데 이 겨우겨우 이긴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랴오뚱반도는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내가 더 청나라를 물리치면 더 강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러시아랑 친해지겠다고 조선의 민비가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민비 자식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일본 애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한 것을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화가 날 때면은 저 자식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진 않잖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홧김에 그런 마음이 올라왔었어도. 근데 우리 일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저 민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죠. 그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을미년이니까 눈치챘겠죠?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일본에 사무라이들을 시켜가지고 사실 사무라이들에게 돈을 주고 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일본의 무사들이 20몇 명 정도 무사들이 우리 민비가 자고 있는 곳으로 침소로 들어가서 민비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유튜브 같은데 뮤직비디오에서나 그리고 뮤지컬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민비의 얼굴을 모르니까 일본 무사들이 민비가 누구냐 하면서 막 찾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 궁녀들을 막 민비가 나올 때까지 궁녀들을 죽이겠다 이러면서 막 궁녀를 죽이고 있으니까 막 민비가 막 내가 조선의 국모다 하면서 죽었다고. 이것은 다 거짓부렁입니다.
기록에 보면 그냥 민비는 냅다 도망가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자, 그래요. 시간이 되면은 민비에 대한 그리고 일미사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하고 싶은데 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은 이 민비를 시해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몹쓸 짓을 많이 했다고 하죠. 뭐 시체 훼손은 물론이고 시체를 막 성폭행하는 거, 그리고 막 토막을 내고 막 그리고 막 흩뿌리고 막 그리고 불태워버리고 시체를 불태워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했다.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재판을 받는데 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웃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무라이들이 우리 민비를 죽였는데 일본 군대들이 다음날 찾아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 궁궐에서 그런 변고가 있었다면서, 그런 믿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면서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하면서 경복궁을 또다시 포위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무력으로 이 칠러 내각을 무너뜨리고 다시 친일 중심의 내각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차 가보개혁 되겠어요. 참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거지. 선생님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요때 민비가 칠러 내각을 결성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얘들아 조정 대신들아 들어봐. 지금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센 것 같아. 이제 내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무언가 나라를 바꾸고 싶은데 나의 명령에 따라서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잘 개혁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있니? 라고 했을 때 누가 손들었어요? 네, 김홍집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김홍집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언제는 친청이었다가 그 1차 2차 때는 친일이었다가 이제는 칠러래요. 저 러시아말 굉장히 잘해요. 화장실 가고 싶다 스키.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다시 궁궐을 접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2차 가보개혁 때 하지 못했던 개혁들을 마저 수행할 사람, 일본의 나의 구미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개혁할 사람 손들어봐. 누가 손들었어요? 네, 김홍집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김홍집 단독 내각이 결성되어서 3차 가보개혁을 시행하게 되고, 이 3차 가보개혁은 을미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을미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름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을미년에 시행됐는데 왜 3차 가보개혁이라고 불리나요? 을미개혁이라고 불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차 가보개혁이 삼국간섭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이어서 할 사람, 그러니까 2차 가보개혁의 연장선으로 본 거죠. 그러면은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불리는 게 납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제 김홍집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홍집이 도대체 김홍집의 정체는 뭡니까 이거? 제일 처음에는 온건계파였다가, 그러니까 친청파였다가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때는 친일파였다가 이제는 친러파였다가 이제는 도대체 또 친일이래요. 도대체 이 김홍집의 정체는 뭘까요? 도대체 어느 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걸까요? 이 김홍집이야말로 친일도, 친러도, 친미도, 친청도 아닌 바로 까멜레온 매국노인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돈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상관없다. 내 가치관과 내 신념을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나라라도 팔놈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줏대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국 강병하게 할 수 있을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청나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주 국가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도 하지 않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곳만 찾아다녔던 사람, 김홍집인 거죠. 선생님이 언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위정척사파를 이야기하면서 위정척사 운동했던 사람들을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들은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의 생각이, 그의 시야가 조금 좋았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누구냐? 보면 알잖아. 최익현 보면 알잖아. 최익현은 끝까지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정척사를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일본 칼에.
죽음도 나라 사랑하는 그 최익현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던 거야. 김옥균도 마찬가지고 누구냐 박영호도 마찬가지고요. 개화파냐 위정철사파냐가 중요하지 않아. 위정철사파, 개화파 이들은요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해야 될까 하는 그 마음에서 방법이 달랐던 거지. 두 사람들의, 두 파들의, 두 집단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다. 동일했다. 하지만 이 김홍집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진정으로 나라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마음, 자신의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저 돈이 있는 곳, 권력이 있는 곳,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곳, 그곳만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다. 보면 알잖아요. 지금 대세는 일본인 것 같네? 제일 처음에. 대세는 지금 친청이야. 온건 개화파라고.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크고 땅덩어리가 넓은 청나라가 망하겠어? 온건 개화파로 갔다가. 뭐야? 지금은 일본이네? 그럼 일본으로 갔다가. 뭐야? 지금은 민비를 중심으로 한 칠러네? 그럼 칠러로 갔다가. 뭐야? 지금은 일본이잖아? 다시 일본으로 가는. 만약에 김홍집이 1905년에 을사조약 체결할 때 있었으면은 이완용보다 앞서 나가는 이완용 저리 가라는 친일파가 돼서 매국노가 되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돼요. 역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다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한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다 아는 거야. 비록 그 사람이 김홍집이 그때 당시에는 부유하고 뭐 돈이 많았고 권력이 많았다 하더라도 100년, 200년 지금 몇백 년 뒤죠? 지금 100년, 200년 뒤인가요? 몰라. 200년 뒤, 300년 뒤, 400년 뒤, 500년 뒤, 1000년 뒤, 만년 뒤에도 김홍집은 욕 먹습니다. 이완용은 욕 먹는다고요. 그런데 유관순, 안중근, 안창호, 홍범도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지금 잠깐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들의 정신, 이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만년 이들이 대단하다. 이들의 가치가 옳았구나. 위인으로 등극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떤 가치를 쫓고 살 것인가? 엉뚱한 얘기 하지 않기로 해놓고 또 흥분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가보개혁의 개혁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3차 가보 시험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먼저 태양력을 드디어 우리나라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음력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양력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1895년부터. 왜냐하면 이 양력을, 일본이 양력을 사용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양력을 받아들입니다. 일본이 진작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침탈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양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뭐 연호를 사용했다 그러면 좀 자주적인 성격이 강한데요. 이때의 건양이라는 연호는 뭔가 자주적이다라기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연호였다. 청나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일본의 영향이 강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두법이라는 게 시행되는데요. 이거는 약간 사회사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굉장히 많이 심하게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앓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요,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천연두가 치료제가 없어요.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전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종두법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천연두가 소도 천연두를 앓는다고 해요. 이 소가 천연두를 앓으면 어떤 소는 빨리 죽는데 어떤 소는 그냥 천연두를 앓고도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인가 유럽의 어떤 학자가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야.
소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다 죽어가지? 연구를 하다가 소에게는 이 천연두를 뭔가 할 수 있는 항체가 있구나. 그래서 천연두를 겪은 소의 세균을 가져다가 사람의 몸에 예방접종을 놓는 거야. 얘들아, 예방접종이 뭐냐면 엉뚱한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것만 하고 그냥 빨리 마칠게요. 예방접종이 뭐냐면 세균을 우리 몸에 넣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세균을 넣는 거야. 다 죽어가는 세균을 넣으면 우리 몸에는 세균과 싸울 수 있는 항체가 있는데 그 다 죽어가는 세균이랑 싸우면서 이 세균은 여기가 약점이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안돼요. 항체가.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애니까 얼마나 죽이기 쉽겠어. 그러니까 죽이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진짜 바이러스가 왔을 때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천연두를 이겨낸 소의 것에서 세균을 뽑아가지고 다 죽은 세균을 뽑아서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야. 예방접종 하는 거야. 불주사와 비슷한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석영 박사잖아요. 뭐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고 못 들어본 친구들은 모르겠죠.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을미교육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단발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여자들을 다 단발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남자고 여자고 다 단발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건데, 헤어컷, 그래서 쇼컷을 만들거나 단발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투를 들고 있었잖아요. 이 상투를 다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일본 애들은 이 상투를 다 잘라버리고 싶어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상투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왜 옛날 사람들은 상투를 들고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손과 발, 그리고 털,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기르는 게 정리가 불편하니까 상투를 튼 거였거든요. 그 효의 마음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성리학, 유학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을 잘라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게 이 단발령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라,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단발령을 누구를 시행시켰냐면 고종을 단발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몇몇 유생들은요, 이 을미사변과 이 고종의 단발령에 반대해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대표 인물이 최익현입니다. 최익현이 을미의병을 일으키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국모는 시해를 당하셨는데 국부는 머리를 자르는 지경에 이르렀도다. 내 머리를 자르려거든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하면서 도끼를 가지고 경복궁 앞에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병을 일으키죠. 그리고 잡혀서 최익현은 녹산도인가요? 어느 섬으로 유배가 돼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일본 애들이 주는 밥은 먹을 수 없다 하면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솔직히 한 끼도 굶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찌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할 의지가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최익현 선생님은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대단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쉽네요. 선생님이 을미의병, 그리고 을미개혁, 단발령 시행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아마 이 을미의병은 조금 있다가 다다음 시간에 정도에 의병과 관련된 주제로 아마 선생님이 수업할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